오늘은 소설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감상 부분, 그 다음에 소설의 창의적 변용,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시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종합적인 이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이해한 후에 마무리 단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항상 보기가 제시가 되고, 보기를 분석을 한 후에 본문과 연결을 지어서 적절한 거를 찾아가는 거죠. 오지선다 중에. 그러한 형식은 시나 소설이나 변함이 없이 마찬가지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두 가지로 나눠보면 소설은 내재적인 관점이 있고 외재적인 관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말이 어렵죠. 내재라는 거는 안에 있다는 거야. 안에 있다, 속에. 그 다음에 외재라는 거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용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재적이라는 거는 절대주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작품 자체만 보라는 거죠. 저번에 배운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남녀 간의 그런 미묘한 감정이라든가, 동백꽃이라는 그것도 꽃 자체로 보고, 그 다음에 둘의 사랑이라는 그런 쪽으로 예술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동백꽃이라는 소설이 시대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느냐, 뭐 그런 거를 따지라는 거가 아니고 작품의 예술성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스토리 구성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에 그거를 외재적으로 본다면은 시대 상황하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작가하고 그 삶하고 작가의 삶이랑 그 소설이 어떤 연관이 되는지 뭐 그런 걸 따져야 되겠죠. 외재라는 거는 그 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작가의 삶과 관련 지어라. 만약에 작가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식이 지병을 앓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한 슬픔을 다룬 거를 소설로 썼다. 그런데 마침 그것이 그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작품은 작가가 실제로 겪은 아픔을 썼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현실이다. 특정한 현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 사회 현실하고 연결된 게 많이 있어요. 사회 현실을 우리가 그 소설을 통해서 읽을 때 어떤 대리 만족을 느끼잖아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영화도 결국에는 어떤 스토리를 극으로 꾸며서 만든 거니까. 생각해보면 도관이라는 영화, 얼마 전에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 중 하나인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룬 거. 그 다음에는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그 아동도 유괴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놈 목소리다, 그런 영화 있었죠. 유아 유괴 사건 다룬 것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나왔던 작품,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것도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올감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실제 현실하고 다 접목을 시켰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여고괴담은 어때요? 여고괴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현실하고 연결시켰네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은 아니죠. 그거는 귀신이 나오는 어떤 공포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거는 실제 현실로 보기가 힘들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현실을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까지 보느냐, 어떤 한 작품이 독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놈 목소리라는 작품, 실제로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목소리하고 그 녹음된 거랑 비슷한 그 배우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독자들이 들었을 때, 시청자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 자녀를 기른 부모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같은 학생들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상당히 험하구나. 그 원인이 뭐예요? 다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아이들을 유괴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내재적인 관점, 외재적인 관점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찾아라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기를 제시를 하고, 항상 보기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을 확실하게 한 후에 본문으로 가서 연결을 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설의 창의적 변용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창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좀 예술적인 용어인데 여러 가지로 바꾼다는 거죠. 바꾸는 거를 뭐를 바꾸느냐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시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죠. 소설 같은 경우에 시점을 바꾸면 나는 하고 시작했던 1인칭이 만약에 보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바꿀 때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3인칭으로 간 거야. 내가 그가 돼버렸어. 응? 나가 만약에 그가 됐어. 그럼 그는 제3의 인물이죠. 제3의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이고, 나도 그 소설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새로운 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서술자 역할을 하니까. 그쵸? 여기 나와 있던 원래 나는 하고 서술했던 내가 하나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점을 바꿈으로써 얻는 효과들, 그런 것들, 어떤 영향력, 그런 거를 알아보는 문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의 관점을 바꾼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보라. 그 다음에 표현을 바꾼다는 거.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서술자가 평범하게 서술한 거를 묘사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묘사는 그림을 보듯이 표현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이 등굣길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가다가 이제 학교 앞에 딱 도착하니까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서술자가 봤을 때 그걸 묘사를 해주는 거야. 그 아이가 타고 갈 적에 창밖을 보니까 플라타너스가 막 이렇게 하늘하늘거리고 구름이 막 떠 있고 날씨가 좋은 날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비교를 막 주는 거야. 그 상황을 막 그림처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독자들이 봤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했던 시점 바꾸기도 많이 나오고, 시점 바꾸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르로 바꾸는 거,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장르 변형. 예를 들어서 소설의 한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희곡으로 바꾸는 거야. 희곡은 연극 대본이잖아요. 연극 대본이니까 인물들 대화 위주죠. 지문하고 대화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지시문하고. 소설을 만약에 희곡, 연극 대본으로 바꾼다. 그럴 때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서술자가 해설하는 거가 여기는 주로 없겠죠. 대화만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지시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대화와 지시문 같이 섞여서 이제 그렇게 바꿀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꾸로도 돼요. 희곡을 소설로 바꿀 때. 뭐 그렇게 따져보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내용 파악을 빨리 해야 되겠죠. 내용 파악을 빨리 하고 그것이 어떻게 바뀔 때의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은 소설의 특징, 희곡의 특징부터, 장르의 특징부터 이해를 하고 나서 효과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지문은 조정래라는 작가의 검은 뿌리입니다. 제목부터가 별로 좀 좋지 않죠. 제목도 시와 마찬가지로 잘 봐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람의 얼굴의 역할을 할 만큼 많은 이미지 형성을 하는데, 소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작품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뿌리가 검다라고 하는 거는 좀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죠. 뿌리가 모든 것들의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위에 나무를 싹을 틔우는. 그런데 뿌리가 검다라는 그 말이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작품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물질 만능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를 비판한 소설이에요. 이거는. 여기 배경이 보면은 병원이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인물입니다. 병원 원장, 그 다음에 그 아내 이름이 진해라고 나오네요. 진해. 그 두 부부는 돈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병원 원장과 그 와이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죽어가는 8살 아이가 산소 호흡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야. 산소 호흡기는 생애 마지막에 하잖아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 꼭 살려야 되는 상황에 하는데 그거를 병원비를 그 집이 가난해서 못 내니까 떼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약속 시간까지 병원비를 못 구해오니까 그 아이를 그냥 죽으라고 산소 호흡기를 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는데 그 부모가 기가 막히니까 난리를 치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원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막 속상해하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걱정은 한 가지만 해. 법적으로 혹시 이게 걸릴까? 아닐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만약에 법적으로 걸리면 병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업 정지라든가 심하면 의사면허 취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의 한 면을 지금 통해서 참 그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도 이 부부는 한 아이가 죽은 거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의 콩쿠르 대회에 가는 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면 바이올린 전국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아들이 1등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써놓은 진해는 뭐로 손을 썼을까? 이제 돈을 썼겠죠. 아무래도. 종합병원장인 남편과 함께 대회장에 가려고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갔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산소 호흡기를 떼어 내는 바람에 8살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있었다. 병원비를 40-50분 늦게 가져온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시신이 있는 응급실에서 절규하고 있었고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진해는 황급하게 원장실로 들어간다. 지금 그 병원비를 아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40-50분 늦게 가져왔다는 거로 뗐어요. 산소호흡기를. 이 일로 환자가 줄면 어쩌죠? 염려할 거 없어. 환자는 얼마든지 생기게 마련이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고 잊어버리기 명수들이니까. 저런. 진해는 거의 기분이 회복되었다. 진해는 그 원장의 부인입니다. 병원 원장의 부인. 그러나 깨름직하게 한 가락 남은 것이 있었다. 그 부모한테는 보상금이랄까 그런 쪽으로 뭘 좀 주나요? 돈을? 아니 병원이 자선된 빈 줄 알아 당신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응급실을 지나오다가 들으니까 애 아빠 모양인데 너희 놈들 새끼를 다 쳐 죽이겠다고 쳐 죽이고 말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 이 모습은 이 적대감의 표현이죠. 그게 겁나서 돈 주고 한번 봐달라고 빌기라도 하란 말인가? 그 친구 워낙 무식해서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모양이군.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째 마음이 어허 이렇게도 그 친구 식이라면 이 세상 의사나 가족은 씨도 안 남아났겠잖아? 자, 커피는 한 잔씩 마시고 싹 잊어버려. 커피는요 시간 없어요. 한 잔에 이런 데 마시는 게 별미야. 별미까지. 비서를 겸하고 있는 간호사가 가지고 온 커피를 마시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분이 가벼워졌다. 몇 시부터랬지? 2시예요. 이거는 아들 콩쿠르 대회를 말하는 거겠죠? 서둘러야겠어요. 난 준비 완료야. 출발하지. 진해는 남편과 나란히 걸어 뒷문을 통해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다시 응급실 복도를 지나 가지 않은 것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신호등이 바뀌면서 차가 급정거를 했다. 자, 천천히 몰아. 자넨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게 만드나? 이제 기사한테 하는 말이야. 차를 왜 급하게 몰까? 콩쿠르에 늦을까 봐겠죠. 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꾸짖었고 죄송합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운전사가 어물거렸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진해는 남편 가까이 다가앉았다. 여보, 동찬이가 1등을 하면 무슨 선물을 하실 거예요? 글쎄 뭘로 하면 좋을까? 바이올린을 바꿔주도록 해요. 아주 좋은 걸 봐놨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1등을 해야 말이지.
틀림없어요. 당신은 돈 준비나 하세요. 지네는 남편 곁으로 더 다가앉으며 팔짱을 끼웠다.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70년대는 파행적인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계층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계층의 양극화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가난으로 인해 생존이 위협당하는 가운데 끝없는 소외감과 심하면 적대감까지 불러일으켰다. 한편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속물화되어 의식이 마비된 상태를 야기했다. 아울러 당시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반영한 작품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다. 이거는 뭐 거의 이 보기는 특별히 연결이 없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작품에 대해 거의 해설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답이 3번이죠.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진해의 태도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게 아니죠. 혹시 뒤탈이 생길까봐 나중에 고발이라도 하거나 뒤탈이 생기면은 더 큰일이 생기니까 그것도 역시 물질 만능주의의 한 형태예요. 이 여자 역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위글의 진해가 보기와 같이 일기를 썼다고 할 때 기억부터 미움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보기. 이거는 뭐예요? 장르를 변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소설에서 일기로. 일기는 거의 수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수필로 변형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남편과 함께 바이올린 전국 음악 콩쿠르에 출전한 동찬이를 응원하기 가기 위해 남편의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죽은 재수없는 사건이 일어나 소란스러웠다. 나는 아이 부모의 절규하는 소리가 깨름직해 몹시 불안했지만 남편은 의외로 의연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사는 죽은 아이가 마치 자기 자식이나 된 듯 상심하여 난폭하게 운전을 해 남편의 꾸지람을 들었다. 아무튼 차 속에서 동찬이가 대회에서 1등을 하면 바이올린을 선물해 주라는 내 청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나는 틀림없이 1등을 할 거라고 장담했다. 자, 여기서 해당 안 되는 거는 몇 번일까요? 리을이죠? 기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운전을 한 게 아니고 그 주인 아들의 콩쿠르 대회가 늦을까봐 빨리 몰다 보니까 난폭 운전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 이유가 이제 그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작품 하나를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작품의 제목이 장마입니다. 장마. 장마가 언제 내려요? 보통 여름철에 많이 내리는데 제목의 이미지가 막 적당히 내리는 비가 아니고 좀 도가 지나친 게 장마잖아요. 막 쏟아지는 그 비라는 거는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어떤 그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어요. 장마라는 제목이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인데 그 중에서도 6.25 사변을 말합니다. 장마는 좋지 않은 여기서는 의미예요. 고난. 특히 6.25 전쟁. 이 작품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그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고, 배경이 시간적으로는 6.25 중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어느 농촌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고 이렇게 서술되는 1인칭이고요.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조를 보시면은 지나간 일들을 회상을 하는 거야. 내가. 1인칭인 내가 지나간 일들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관찰자로서. 그랬었다라고 회상을 하는 거고요. 표현에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사투리가 누가 쓰냐면 여기 나오는 할머니들이 많이 써요. 사투리는 좀 정겨운 느낌을 주죠. 사투리를 쓰는 효과가 보면은 사실성,
어떤 사실감을 준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실제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성.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전쟁의 와중에서 빚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는가 그 방식이 나옵니다. 윤홍길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서도 시처럼 주요한 소재들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작품을 일단 본문 중에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중요한 존재가 구렁이가 나와요. 구렁이. 구렁이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아주 징그럽죠. 난 구렁이가 너무 귀여워. 난 구렁이랑 친구할래.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구렁이는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렁이는 비극의 실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로 종교가 아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종교를 믿었는데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구렁이는 좀 불길하다.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속신앙에.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비극적인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 이 부분에 나오는 주요 사건이 뭐냐면 구렁이가 나타나는 거야. 집 안에 더구나.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 구성원들이. 근데 그게 바로 비극의 실체라는 건데 이 작품 안에서는 원래는 의미가 그래. 원래 의미는 비극인데 이 작품 안에서는 그 비극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속신앙에서 그거가 아니고 이겁니다. 죽은 삼촌의 현신. 현신이라는 건 다시 앞에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죽은 삼촌. 죽은 삼촌이 죽은 사람이 환생했다 그런 말 있죠. 죽은 사람이 구렁이가 돼갖고 나타났다고 지금 구성원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필연적인 등장이다.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나타난 게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엉뚱한 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은 내가 여기서는 서술자이자 내가 관찰자이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날을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나이를 보면은 국민학교 때,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 초등학교 3학년 때를 어른이 돼가지고 회상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친할머니가 나오고 외할머니가 나와요. 둘은 대립하는 인물. 안 좋아요, 사이가. 이유가 뭘까? 외할머니, 나한테는 외할머니도 되고 그냥 할머니는 친자를 빼고 그냥 할머니라고 그래. 친할머니야 이게. 친할머니, 친자 빼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외할머니 아들이 죽었어. 사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막 사이가 나빠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끼리 안 좋아질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사상적인 이유가 있어. 삼촌의 어떤 사람이냐면 빨치산이래. 빨치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빨치산은 인민군의 반대입니다. 인민군은 우리 편, 남한, 빨치산은 공산당 막 이래가지고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대립이 일어난 거거든요.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 둘이 한 집에 사는데 구렁이가 나타난 거야. 지금 그런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통에 우리 집에 피난 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였다는 통제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친할머니는 우리 인민군 편인데 이제 외할머니는 자기 손주가 빨치산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기울었긴 했겠죠. 근데도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 결국은? 빨치산이 자기 손주를 죽인 상태야.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이 금지된다. 즉 어린 나 때문에 삼촌이 고자질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할머니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의 대가가 큰 방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당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이게 무속신앙이죠. 삼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한 것이다 해서 분신, 다른 말로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 이런 행동 자체가 다 미신적인 행동인데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이 구렁이를 다 죽은 삼촌으로 생각을 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둘이 대립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미신을 믿는다는 거죠. 셔이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구렁이의 행동이죠.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여서 다 사투리예요. 먼 걸음 괴한이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괴한이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구렁이한테 하는 말이야. 삼촌처럼 생각을 하고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누가? 구렁이가. 외할머니는 우물 곁을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구렁이가 갔냐는 얘기겠죠.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이제 그 까무라쳤을 때 있던 일이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왜 태웠을까? 구렁이가 그 냄새를 맡으라고 태운 건데 구렁이가 감나무 위에 이렇게 걸려 있었겠지.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삼촌의 현신 내지는 분신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엔 이 작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숨결이 있어야 역사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 소설은 6.25라고 하는 우리의 불편한 역사가 있어요. 작가가 이 글을 쓸 적에 그때 우리의 역사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 이제 구렁이를 이렇게 달래는 행위, 미신적인 행위지만 이건 어떤 거의 상징성이거든요. 즉 인간의 머리카락을 태운다라는 거는 그 미물인 구렁이가도 그 인간의 숨결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렁이가 내려와서 편안해진다, 어디로 가버리잖아, 그냥 하늘 다 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역사가 편안하게 숨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작가 정신을 반영한 부분이에요.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시종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까지 보면은 고맙소까지 보면 그 구렁이를 이렇게 보내게 된 사연이 나와 있죠.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이제 목이 메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감동이죠. 일종의 감동. 사분도 별실험 말씀을 다. 사분은 사투리인데 사돈이야, 사돈.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티서 얘한테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여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허머니를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싫었고. 발음하기도 좀 힘드네요.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매미나 잘 추시리기라우. 다 사투리죠. 매미라는 거는 이제 몸을 좀 잘 추스려라. 몸과 마음을.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둘이 좀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드죠. 둘이 막 안 좋다가.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소설에서 중요한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죠. 화해하는 부분.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우. 누가? 구렁이가. 왜 걱정을 해요? 그게 그 죽은 삼촌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괜하니 패나니 거처없이나 사분댁 터진 노릇을 택택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는 금방 기운이 깔아져는 이렇게 축 처진 모습.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만큼 이제 연로하신 할머니란 얘기입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라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수가 흘려나온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참 시적인 표현이죠. 이건 비유.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 가락 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그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을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에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그러니까 할머니 임종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죽음까지 할머니가 그 외할머니도 그렇지만 그 죽은 삼촌한테 많이 집착을 했었는데 구렁이의 출현과 그로 인해서 이제 둘이 화해를 하고 할머니는 이제 그때 그 충격도 있고 연로하시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둘의 갈등은 해소가 되고요.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그렇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는 큰방 출입도 못하게 됐던 어린이였잖아요.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게 마지막 결말 부분이 여러분 지문에 실린 거예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가 하필이면 몇 줄 띄고 한 줄로 딱 나와 있죠. 장마라는 것이 6.25 사변을 말을 하는데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는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6.25 사건이 6.25 사변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이고 두 줄이고 띄어서 쓴 것. 그거는 작품에 여운을 주는 역할을 하죠. 어떤 아쉬움과 여운. 그거는 이제 그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투리가 유난히 많이 나왔는데 그 밑에 한달액기라든가 사분, 야한티서 이런 것들 이제 해설이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가에 해당하는 장면은 자, 작품의 종합적 감상이라고 봐야죠. 보기가 나오는 거. 구렁이가 출연하는 부분이 있고 시계바늘 부분은 외할머니의 배움,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은 할머니의 졸도, 그 다음 밑에는 갈등의 해소, 맨 위에는 두 할머니의 갈등. 갈등이 시작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해소가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가 부분이 갈등의 해소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하는 장면을 찾으라고 그랬죠. 몇 번일까요? 뭐 때문에 해소가 됐어요. 구렁이가 나타났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해소가 되는데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외할머니가 큰 방으로 건너왔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갈등이 해소가 되는 장면은 행동은 뭐냐면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배웅을 해주잖아요. 머리카락, 친할머니 머리카락 이렇게 갖고 태워가지고 배웅을 해주면서 모든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데, 맨 처음에 갈등의 시작은 그 빨치산한테 막 저주의 말을 막 퍼부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다가, 결과적으로 외할머니가 그 막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외할머니가 큰방 출입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갈등을 표현하는 거야. 큰방 출입을 안 한다, 탁 이런 거 자체가 갈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큰방으로 외할머니가 건너온다는 그 말이 결국에는 모든 갈등이 종결됐다, 그렇게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기억처럼 보기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영. 미양해서 어쩌지? 내가 했어야 할 일인데 점점. 영철? 뭐라고 한다는 거죠. 가영이가 정말 고마워. 이거는 뭐 보기의 대화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찾으면 되겠어요. 몇 번일까요? 1번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몸이나 잘 돌봐. 아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기억에서 몸을 잘 돌봐라,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걸 찾는다는 얘기죠. 이번에 1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세요.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인 니은에 대한 반응들이다.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니은은 6.25가 종결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작품에 여운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문제를 보면 안 맞는 것은 4번이죠. 당연히 새로운 갈등이 싹 트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번. 윗글을 서술했을 때의 심경을 잘 드러내기 위해 이제 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라는 구절을 넣으려고 한다. A부터 E 중 가장 적절한 곳은? 몇 번? D죠. D. 이제 와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다음 D가 어울리죠. 그 다음 5번.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자 한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 대해 토론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기가 나올 때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보기에다 두고요. 보기에서 요구하는 거에 충실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보기.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둘째, 우리 문학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어떻게 찾아내 드러낼 것인가 이다.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줄친 부분,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랬어.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위에 있네. 한국 문학의 특수성. 그러면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갖지 못한 우리 문학만이 가지는 성격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거랑 상관없는 게 몇 번? 2번이죠.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이라는 거는 한국 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문학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소설에는. 1번에서는 특수성이 어디에 드러나요? 사투리. 사투리 특유의 어조. 그 다음 3번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 내의 인간관계. 그 다음 4번 토속적 샤머니즘. 그 다음 5번은 6.25 전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소설에 대해서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작품 분석과 문제 풀이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항상 나오는 수능 시사용어, 속담, 그 다음에 고사성어, 주요 어휘는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자기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잘 하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 한다. 늘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소설 작품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